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죠.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요즘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면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넘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은행에 가서 받는 대출금리는 코픽스에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를 더해서 내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법에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 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으로 내가 매달 받는 연금 생활비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그리고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을 때 가입하려는 수요가 꽤 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릴 경제 뉴스들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정리하는 시간, 오늘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작가님, 네. 어제 코픽스가 공시가 됐어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뭐 금통이 있을 때마다 발표가 되는데, 네. 코픽스라고 하는 것도 이게 꽤 중요한 기준금리인데 매달 발표되는 건가요? 이거? 그렇습니다. 매달 15일 날 발표가 되고요. 예. 휴일이나 이런 거 끼면 하루 늦게 발표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네. 내 통장에서 도대체 얼마를 빠져나간다는 거야, 네. 결정하는 그런 수치일 텐데. 중요하죠. 은행이라는 게 고객들 예금 받거나 아니면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 후에 네. 그 돈에 마진을 붙여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고 돈을 벌잖아요. 예. 그게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때 예금을 맡긴 사람이나 채권 사간 사람에게 은행이 주는 이자율을 코픽스라고 합니다. 이 코픽스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데, 과일 가게로 치면 과수원에서 떼온 가격.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를 붙이고 개인마다 다른 우대금리 빼고 하면 그게 곧 내 대출 이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공시된 코픽스를 보면 전월보다 신규 기준으로는 0.44%포인트 올라서 3.4%. 많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잔액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0.27%포인트가 올라서 2.52%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꽤 올랐고. 이 정도 이자율로 돈을 조절했다는 건데, 예. 최근에 계속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기준으로 코픽스가 3%를 넘은 건 대략 10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한 달 전보다 대략 0.3에서 0.4 정도 퍼센트 그렇죠. 포인트 정도 금리를 더 내게 됐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10년 전에도 기준금리가 3%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픽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앞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네.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의 금리를 의미하는 건지, 네. 어쨌든 8% 넘는 대출금리 시대도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더군요. 이건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게 뭐냐면, 8%라는 건 대출을 새로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리. 이게 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아니라는 건데, 그나마 이 8%라는 금리도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대출 받으러 가면 저 고객님 월급이체 통장을 저희 은행 걸로 하시면 점점점, 또는 저희 은행하고 연계된 신용카드를 쓰시면 점점점, 뭐 이런 단서들을 달아서 네.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8%다 주고 대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뉴스에 이 8%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써야 되니까 언론에서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대출금리 8% 영끌족 잠 못 든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 영끌족들이 잠 못 들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빌린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경제뉴스는 해석을 좀 잘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더더욱 금리 관련 기사들은 그 속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꽤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나 뭐 7이나 8 뭐 이런 숫자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 대출금리가 예를 들면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네,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 가지고 대출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죠. 그럴 텐데, 그러면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비해서 이분들은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금리 부담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신규 기준으로는 2.2%포인트 정도, 잔액 기준으로는 1.4%포인트 정도 오른 거거든요. 코픽스가. 네, 예. 1억 원 빌렸다면 잔액 기준으로는 140만 원, 신규 기준으로는 220만 원 정도 더 는 겁니다. 1년의 이자가 네, 그러니까 매달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매달 더 낸다는 의미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 네, 1억 원에 대해서 약 한 15만 원이면 네,
3억 빌린 분은 한 달에 한 45만 원을 더 내고 계신 거고. 그렇습니다. 5억 빌린 분은 한 달에 약 한 7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더 부담하고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8% 금리로 이자 부담이 느는 바람에 잠 못 들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1, 2% 정도는 더 부담하고 있다. 퍼센트 포인트 정도를.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1, 2% 포인트 부담하기 전에 그게 어찌 보면 단군일의 최저 금리였죠. 2년 전이 그랬습니다. 2년 전, 네. 1년 전. 예. 그거에 비해서 약 한 1.5에서 2 정도 네.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금리 올리고 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그 정도구나 하겠는데 네. 문제는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계속 금리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지금보다도 더 오르겠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대체로 은행들도 예금 금리를 올리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체로라는 말이 중요한데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러 오면 예금 금리를 올릴 것이고 그래야 대출을 더 해줄 수 있으니까요. 예.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덜 오면 굳이 예금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냐 하는 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추세라서 예. 당분간은 대출 금리도 덩달아 같이 오르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서 사람들이 집을 덜 사려 하면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가 오르는 폭보다는 적게 오를 거고요. 예. 반대로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고 그래서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대출 받으려는 수요가 많을 거고 그러면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가 오르는 폭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예. 이건 좀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은행들의 예금 이자가 꽤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예. 집 살려고 대출 받는 분들은 요즘 거래량은 거의 바닥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아닐 거고 네. 아마 다른 이유로 대출 받으려는 뭐 기업 고객이나 기업 그런 게 고객 좀 쪽에. 있겠죠. 있는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좀 오를 여지는 있다. 네. 나수지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네. 소식도 대출 금리 얘기인데 은행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는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픽스 금리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은행도 손가락 빨 수는 없으니까 마진이라는 걸 붙이잖아요. 그렇죠. 과수원에서 떼어온 가격, 과일 가격에다가 또 이것저것 마진을 붙여야 과일 장사하듯이 그 마진 붙이는 거 가산금리를 정할 때의 방식이 앞으로 좀 달라진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산금리를 정하는 게 사실은 은행의 일종의 영업 비밀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해주고 싶으면 가산금리를 좀 낮게 유지해서 대출 많이 받으러 오세요 하고 좀 대출을 적게 해야 되는 규제가 있다거나 하면 가산금리를 높여서 대출 규모를 조절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은행이 좀 알아서 붙이는 금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아무리 은행 마음이고 영업 비밀이라도 너무 깜깜이로는 하지 말고 앞으로는 좀 은행끼리 통일된 기준을 정비를 해서 예. 다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가산금리 정했는지 항목별로 밝히고 요거를 각자 내부 통제 부서에서 1년에 2번 이상은 점검을 해서 근거를 남겨둬라라고 한 겁니다. 왜 가산금리가 나에게는 2.5인지 혹은 1.8인지 네, 설명할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가장 크게 바뀌는 게요. 이 네. 가산금리를 정할 때도 이런저런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법적 비용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복잡하긴 네. 하지만 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산금리를 이루는 것도 크게 네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행들이 업무 처리할 때 드는 비용. 그러니까 그냥 원가, 뭐 지점도 월세도 운영하고. 내고 은행 직원 월급도 줘야 되니까요. 네. 라는 이유로 붙이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업무 원가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해 줄 때 이 돈 떼막힐 수도 있으니까 개인마다 뭐 신용등급 같은 위험을 평가해서 산정하는 이 리스크 관리 비용 요것도 네. 더하고요. 그리고 은행마다 우리는 요 정도는 그래도 대출해서 벌어야겠다 하는 목표 이익률이 있을 테니 요것도 반영을 합니다. 주주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붙이는 마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특이한 건데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같은 법적 비용도 이 가산금리에 더해집니다. 네. 은행이 내는 돈이니까 어쨌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천만 원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요거는 예금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관이 있는 건데 대출을 받는 분들한테 권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난 대출을 받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미 예금하는 분들이 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예금보험료를 어떤 식으로든 부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집계를 해보니까 한 지난 5년 동안 5대 시중은행이 이 가상금리를 붙일 때 이런 예금보험료 같은 항목으로 대출자들한테 가상금리에 산정해서 받은 거 요게 한 10조 원에 달하니까 네. 앞으로는 요거 가상금리 정할 때는 요 법적 비용은 빼라. 대출자랑 직접적인 관련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가상금리 산정 모범 기준이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요 기준에 따라서 좀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이건 정하고 좀 빼라. 네, 심사도 받고 근거도 남겨놔라라고 한 거죠. 과일 가게에서 파는 가격에서 과수원 가서 떼올 때 과수원 가는 차비는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라고 할 때 그게 지금 내가 사 먹는 나하고야 무슨 관계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물고는 과일 못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예금 보험료 안 내고는 예금을 못 받는 건데 예금 받은 거로 대출해 주는데 그게 원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라고 물으면 네, 논란거리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게 이렇게 당국이 가상금리를 조정하는 어떤 기준도 만들고 네. 감시도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건 은행마다 좀 가상금리가 달리 매겨지는데 조금이라도 가상금리를 낮추보자. 그래서 대출금리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낮춰보자. 올라가는 폭을 줄여보자라는 의도가 조금은 담겨 있는 것인데 네. 만약에 이렇게 법적 비용을 가상금리 산정할 때 항목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목표이익률이나 원가나 이런 데서 그렇겠죠. 올려서 충분히 전체 가상금리는 유지하든 뭐 높이든 낮추든 조절할 수 있는 거여서 실제 이렇게 가상금리를 정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폭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그건 미지수입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노력을 은행들끼리 대출 금리를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면 가상금리가 얼마나 됐든 간에 소비자들이 알아서 비교해보고 우리 무슨 그 뭐 네이버나 혹은 뭐 이런 거 보면 가격 비교 쫙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너는 왜 28,000원이 아니고 29,000원이냐고 묻지 않고 28,000원인데 가서 그냥 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그거는 안 만들고 이걸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게 좀 바뀐다. 네. 좀 낮아질 수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꿨다. 이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상금리가 덕분에 또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쭉 복습 내린 리뷰를 해봤네요. 덕분에. 예, 김현우 소장님, 네.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하려는 분들이 다시 늘고 있다고. 네. 주택연금이 이게 역모기지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내 집 맡기고 한 달에 생활비 조로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그거죠? 맞습니다. 네. 예. 연금을 이제 대출을 연금의 형식으로 받는 건데 중간에 갚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그 집값에서 여지껏 받았던 연금 플러스 이자 계산해가지고 정산을 하는 방식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주택 가격 그리고 기대 수명 금리입니다. 근데 가장 큰 건 이제 주택 가격이죠.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주택 가격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선 내가 집값이 4억 원일 때 연금을 가입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5억이 됐더라. 그러면 그만큼 이제 연금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중도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1년에 한 1,500건 정도가 중도 해지를 했었는데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운 2,900건 그리고 작년에는 4,100건이 넘었다가 올해는 또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네. 한 1,300건 정도로 상반기지만 줄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이유는 중도 해지하고 다시 받겠다.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죠. 높아진 집값으로 다시 계산하면 한 달에 받는 돈이 더 늘어나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집은 해당 집에 대해서 3년 동안 재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을 팔고 바로 옆호 내가 213호에 살고 있는데 214호로 이사 가서 이거 가입할래요 하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갈 때는 중도 해지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떨어질 때는 이제 이게 최고점 아닐까 싶어서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예. 그래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건수를 보니까 약 9,500건. 작년 똑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40% 가까이 증가를 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비싼 상황에서 좀 받자. 네, 가장 비쌀 때 가입하자. 5억일 때 가입해야지 4억 9천이면 조금 손해 보니까. 그래서 예. 참고적으로 지금 가입하게 되면 집값 1억 원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집값 네. 1억 원당 60세에 신청을 했을 때 한 달에 약 21만 3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억이면 요거 곱하기 5 하시면 되니까 예. 대략 한 달에 한 107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집값에 따라서 60세가 신청하는 기준으로 집값 1억 원당 한 달에 21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앞으로 많이 오르면 또 이게 금리가 비쌀 때 신청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그 비쌀 때 신청하면 그럼 지금 코픽스가 바로 어제 올랐는데 예. 지난주에 가입한 것보다 어제 가입한 게 연금액이 적냐는 예. 아닙니다. 그 원리는 금리가 비쌀 때 가입하면 이것도 사실상 연금액이 대출이니까. 줄어드는데 그걸 언제마다 한 번씩 하냐면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씩 공시가 되지만 네. 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은 1년에 한 번씩 그걸 계산해서 2월에 공시를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금리를 계산해 봤더니 혹은 향후 금리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좀 해봤더니 예.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금액은 지금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낮추겠습니다. 집값도 생각해봤더니 이제부터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하면 네. 앞으로 연금액은 이제부터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겠습니다. 가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2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액수가 달라지는 거죠. 연금 액수가. 그럼 지금 신청하러 가서 적용받는 건 올해 2월 달의 느낌.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봤던 그 느낌들. 그때는 저금리도 굉장히 저금리였었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집값도 꽤 오를 걸로 예상이 되던 네. 시기여서 네. 그 전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그대로 갖고 주택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좋은 전망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집값이 가장 높았을 때 네. 가입하는 게 사실상 그럼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지금 코픽스 금리고 뭐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가입하면 이득이냐? 그 안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연금액은 2월에 산정된 그 기준으로 나오긴 하는데 예. 안에서 돌아가는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 5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네. 그럼 이번 달은 50만 원, 뭐 다음 달엔 100만 원, 그 다음 달엔 150만 원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불이되는 금리는 시중에 굴러가는 그런 이자와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뭐 3개월 CD물 플러스 1.1%포인트. 신규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 0.85%포인트. 근데 뭐가 더 유리하다는 건 사실은 없고 모르니까 선택지를 준 거죠. 그런데 지금 CD를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는 4.76% 정도고 코픽스를 선택할래요라고 한다면 4.25% 정도거든요. 제가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한 2013년 이후로는 코픽스 금리가 CD보다는 요거 계산으로 따져보면 예. 늘 근소하게 조금은 낮더라고요. 근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 은행이 또 예금 금리도 많이 올리면 그럴 네. 때는 엎치락뒤치락 한다. 그래서 이거 금리 가지고는 크게 고민하실 거는 없다. 다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택연금을 그럼 얼른 서둘러서 내년 2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네. 똑같은 집이라도 더 비싸게 잡아주고 그렇죠. 매달 나오는 돈은 더 많다.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정산은 하니까 네. 정산을 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요즘 그렇습니다. 시중 이자율을 정산하니까 맞습니다. 뭐 물려받은 자녀들이 뭐 좀 더 부담하든 혹은 정산할 때는 큰 이익은 없는데 맞습니다.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집값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아서 네. 그런 거라면 서둘러서 신청하는 게 답이네요. 그렇죠. 내년 2월 전까지. 네. 물론 이제 내년 2월에 공시를 하는 거는 내년 2월 전에 공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택권은 있지만 예. 그 중간에 이제 또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개인 판단에 따라서 지금 하시거나 아니면 또 집값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한다면 좀 두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예. 이게 결국은 간단히 생각하면 그냥 내 집 담보로 돈 빌리는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목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매달 잘라서 받는 거고. 네, 목돈을 넣어봐야 나는 지금 3억까지 필요 없고 그냥 한 달에 30만 원 필요한데 3억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이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30만 원만 받고 여기에 대한 이자 다음 달에 받은 30만 원 거기에 대한 이자 조금씩만 해주세요. 그 컨셉인 거죠. 찔끔찔끔 대출 받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집에 살기도 사는 거고. 예, 그럼 대출 받는 거면 결국은 이자 내는 건데 내가 그게 핵심이죠. 그 이자는 적용되는 이자가 예. 시중에서 그냥 대출 받는 거와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살짝 숫자적으로는 낮아 보이는데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코픽스 관련해서는 어제 올랐으니까 이 코픽스 금리로 따져보면 4.25%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받는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아주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좀 유리하네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예. 주택연금에는 이렇게 이자만 붙는 게 아니라 보증료가 따로 붙습니다. 초기에. 예, 이 초기에 한 번도 붙고 그다음에 계속 붙는 보증료도 있어요. 초기에 한 번 붙는 보증료는 집값의 1.5%. 이거는 그냥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고민할 건 없는데 매년 붙는 게 0.75% 포인트가 여기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대출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증료라고 이름은 되어 그럼 있지만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좀 더 비싸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가 나오니까 사실 변동금리 대출 5%보다 낮은 거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거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인데 왜 이렇게 이자도 더 비싸게 받아요? 이자만은 놓고 보면 조금 낮은데 보증료 때문에 이게 합쳐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그 보증료 때문에요. 그거야 이름이 이자냐 보증료의 문제지 결국은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면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비싸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 금리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늘 여기에 0.75%포인트의 이자는 아니지만 이자 성격의 비용이 붙는다. 그 정도 붙으면은 이제 보통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도 실제로는 뭐 3억이 잘 안 되는 시골집 같은 경우도 받아서 3억이라고 쳐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분 한 80세 정도 되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해주는데 막 90세 사시고 막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축하드릴 일이지만 그건 이제 주택금융공사 그러면 이제 그 손해를 보니까 네,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해 감당하려고 좀 나름대로 좀 비싼 집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 이자도 물리고 그러나 봐요. 네, 주택 가격도 상승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놨고요. 여기에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쓱 들어가는군요. 살짝 들어갑니다. 지역별 재분배도 들어갔고요.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는 비싼 거야? 라고 하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수지 기자님, 네? 내년부터 물가지수 산출 방법도 좀 달라진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이 물가지수가 정책 방향도 결정하지만 우리 월급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현실을 잘 반영하는 물가지수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단 간단히는 내년부터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아진 요거 배달비, 요거를 물가지수 할 때 따로 항목으로 빼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비는 얼마나 올랐는지 요거를 좀 따로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예. 요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자가주거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2025년부터는 물가지수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전세와 월세 사는 분들의 비용 상승분 요거는 반영이 되는데 내가 내 집 사서 거기서 살면서 드는 비용 뭐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물가지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요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건 소비가 물가에 반영될 게 아니라 요건 투자에 더 가까운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 올랐다고 물가지수에 넣지는 않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은 빼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자가주거비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 현실에 조금 더 부합한다. 라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방식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산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 거기에 월세로 산다고 가정을 하고 예. 이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자가주거비를 산정을 해서 이걸 물가지표에 반영을 해보자. 근데 이 물가지표는 5년마다 한 번씩 반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다음 조절 시기가 2025년이어서 그때부터는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가고 네. 2025년부터 대략 그렇게 바뀐다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뉴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보죠. 안심 전환 대출 신청 기한이 2주 더 연장됐네요. 안심 전환 대출이 뭐였죠? 집값 4억 원 이하인 집을 사면서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거? 인기가 좀 연장됐다고? 없어서 2주 더 받기로 했습니다. 네. 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경제 플러스에서 한 번 더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11시 5분에 뵙죠.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